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우리는 20세기 초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포비즘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야수주의는 입체파처럼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가진 의식적인 미술운동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던 화가들이었기에 이들을 느슨하게 묶는 표현으로 야수주의라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야수주의의 대표 작가인 마티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파리의 아카데미에서 미술 공부를 하던 마티스는 1895년 앞서 살펴보았던 상징주의의 대표 작가 귀스타프 모로의 제자가 됩니다. 모로는 학생들에게 아카데미적 전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독립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많은 작품을 자신들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해 고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로의 특징이자 개성이었던 색채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은 마티스, 루오 등 그의 제자들의 예술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 잠시 머물리 있어 모로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모로가 훌륭한 작품들을 남기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선 반 고흐나 피카소와 비교할 때 막 그렇게 이름을 날린 화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였는지 제가 미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에 대해 별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미술관에 가서 엄청난 습작들과 작품들을 보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1년 동안 몇 개의 작품을 그리고 있나 하는 생각에서 말이죠. 요즘에도 그림 안 그리고 맨날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서 노닥거릴 때 종종 이 모로미술관과 그의 방대한 작품들을 떠올리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림을 그리자 하고 제 자신을 다그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점점 게을러지네요. 다시 마티스의 그림으로 돌아가 1898년 모로가 죽고 마티스는 새로 들어간 화실에서 앙드레 드랭을 만납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모로의 영향으로 당대의 진보적인 화풍을 구사했던 마티스는 빠르게 드랭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드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던 마티스는 1904년 문제작인 바로 이 그림 사치, 평온, 쾌락을 제작하고 이것을 1905년 앙대팡당전에 출품합니다. 아마도 예상하신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세라와 함께 전묘법을 개발한 화가 폴 시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즉 전묘법에 영향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이미 나온 기법으로 제작했는데 왜 이 작품이 논란거리였지?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이전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도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전의 그림들보다 훨씬 주관적으로 색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누워있는 것은 분명히 여인이지만 여기 사용된 색깔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들의 피부색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형태 또한 과감하게 단순화시켜 여인의 몸이라기보다는 그저 어떤 형태의 덩어리로 보이게 합니다. 즉 그림 속 여인의 몸은 현실의 여인들의 몸을 재현하는 역할이기보단 그림을 그저 장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이런 장식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 원근법의 무시입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이지만 이 작품은 뒤로 갈수록 색이 흐려진다거나 몇 개의 소실점으로 연결되어 뒤로 갈수록 점점 대상의 크기가 작아지는 비례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작품은 평면적인 느낌을 주고 그로 인해 화면을 구성하는 대상들은 그저 그 평면을 장식하는 요소들로 보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샤를 보들레르의 시 여행의 초대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질서와 아름다움일 뿐 저기 사치와 평온 그리고 쾌락뿐인 이란 글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데요. 마티스는 현실의 재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즉 형태의 대상들은 어느 정도 살려두었지만 색채를 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형태를 단순화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것을 자신만의 색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우리는 더없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색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보면 마티스는 두 명의 화가에게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폴 고갱과 고갱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 폴 세잔입니다. 마티스는 세잔을 회화의 신이라고 찬양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 아내의 에메랄드 반지를 팔아 장만한 세잔의 목욕하는 새 여인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앉아있는 여인이나 서서 앞을 바라보는 여인의 자세도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재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장식적인 기능이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마티스의 이 작품은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동시에 화가로서 마티스가 가진 실력을 인정받게 해주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의 1905년 살롱 도톤에서 터졌습니다. 1901년 반 고흐 회고전에서 드랭은 그와 함께 작업하던 블라멩크를 마티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블라멩크는 반 고흐의 열정에 푹 빠져 있었고 그 자신의 열정에도 그러한 자유와 에너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반 고흐보다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고갱에게 끌려있던 마티스는 블라멩크와 깊은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2월 블라멩크의 작업실을 찾아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충격을 왜 받았을까요? 블라멩크의 작품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우 파격적인 현대미술에 익숙해져 당시 이 그림이 준 충격을 동일한 수준에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입체파 그림이 아직 나오기 이전인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블라멩크의 이 작품은 강렬한 충동과 열정을 색채를 통해 폭력적으로 표현하며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블라멩크는 아름다운 색채의 시각적 즐거움만 추구했지 그 이상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까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7년 이후 야수주의적인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마티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물감 튜브를 짜서 거칠게 색을 표현하던 블라멩크의 격렬한 화풍에 영향받은 마티스는 과감하게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드디어 색채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색채는 우리 두 눈이 관찰한 색, 붉은 사과면 빨간빛이 도는 색채들 위주로 그림을 그렸고 바다면 푸른빛이 도는 색채들 위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인상파 화가들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채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는 모두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마티스의 이 작품을 보시면 여기 발라진 색은 현실에 있는 이 여인, 마티스 부인의 피부나 이 부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즉, 현실 속에서 이 여자가 어떤 피부색을 하고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티스는 여인을 그리기 위해 색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인이란 소재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술사가들이나 미술 이론가들은 대상으로부터 색채가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1905년 살롱 도톤에 출품되었고 인상주의 작가 마네의 풀바드의 식사 그리고 올랭피아만큼이나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이 화면 밖에 대상을 화폭 안에서 보이는 대로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했다면 마티스와 야수주의자들은 색채를 해방함으로써 화가 자신의 개성과 고유한 감정을 자신 밖에 있는 화폭에 표현하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티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906년 앙대팡단전에 출품된 것으로 이때쯤 되면 야수주의 화가들의 실험은 정점에 이르고 훌륭한 작품들이 제작됩니다. 이 작품에서 원시적 소재를 차용한 부분은 고갱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마티스는 이 작품을 자기 작업의 일대 전환점이라고 여겼고 이후 마티스의 작품은 이런 화풍으로 유지됩니다. 다음엔 야수주의의 다른 작가 앙드레 드랭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드랭도 플라멩크처럼 색채 자체를 그림의 테마로 삼아 현실의 묘사라는 억압을 벗어던지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블라멩크와 마찬가지로 1907년 이후 야수주의적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모 전시관에서 진행했던 야수파 걸작전을 보셨나요?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것 같은 전시였는데요. 이 전시는 야수파 걸작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전시 자체는 20세기 초 당시 전반적인 미술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티스를 떠올리며 야수주의 그림을 감상할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 전체에 걸쳐 있던 엄청난 양의 설명하는 글들. 물론 이런 설명글이 도움되시는 분도 많으셨을 테지만 어떤 분들에겐 이런 텍스트가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플리카, 즉 시티지 같은 곳에 프린트된 원작의 복사본들은 그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전시를 다소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같은 전시 입장료로 원화가 가득 찬 전시를 봤었는데 점점 전시장에서 원화는 사라지고 영상이나 레플리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현대미술 이론 중 원본의 아우라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전시 자체가 이런 원본이 주는 명성에 기대는 전시라면 영상이나 레플리카에 비해 해외 미술관에서 대여하는데 조금 더 비용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작가의 작품들이나 원화가 조금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드랭은 야수주의에 속한 작가이기는 했지만 뼛속까지 야수주의였던 마티스가 있는데 왜 마티스가 아닌 드랭의 작품을 메인으로 꼽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같은 유파의 다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만요. 만약 차라리 전시명이 야수파 걸작전이 아닌 20세기 모더니즘 미술의 태동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티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멩크, 드랭 등은 야수주의에서 벗어났고 모로의 제자이자 마티스의 동문이던 마르케, 망갱 등은 이후 그다지 혁명적인 작품들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계속해서 세계를 재현하는 그림이 아닌 색채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강한 표현력을 가진 야수주의적인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그림 안의 모든 것들은 다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어 화면에서 재현이 아니라 장식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림 안의 모든 것이 장식적인 기능을 하게 된 걸까요? 무엇을 위해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화가의 표현, 그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마티스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 자체를 중시 여겼는데요. 즉 만약 우리가 그의 작품에서 여인을 보았다면 그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그리는 데 사용된 색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엔 대상이 주제였는데 이제부터 주제는 색채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티스의 작품을 조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우리는 여전히 마티스의 그림에서 재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형태에서죠. 형태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 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작품에서처럼 점차 말년으로 갈수록 형태가 굉장히 단순화되고 추상적인 단계까지 나갑니다. 비록 마티스 외의 대다수의 화가들은 야수주의를 자신들의 예술 활동 중 일종의 과도기 정도로만 여겼고 그 활동 기간도 상당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야수주의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1906년 야수주의에 동참한 조르주 브라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연 화가입니다. 브라크는 대상의 재현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를 보다 자유롭게 드러내기 시작한 야수주의를 거쳐 형태를 해방하는 입체파를 실험했습니다. 브라크와 함께 입체파를 이끌고 간 피카소는 마티스와 자신의 관계를 남극과 북극의 관계라고 하며 그와의 상호 영향 관계를 인정했으며 입체파를 지지했던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인 아폴리네르는 야수주의가 등장했던 1905년 두 전시회
앙데팡당전과 살롱 도톤을 큐비즘에 대한 일종의 전주곡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바로 이 입체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